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첫 문장, 카프카의 변신을 3부작 오디오 드라마로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린 가장, 그레고르 잠자, 그 기막힌 사연의 시작,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제1부.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자가 불안한 꿈에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자신이 흉측한 등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고개를 약간 들자 빳빳한 활 모양의 각질로 나누어진 갈색의 볼록한 배가 보였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듯 배의 가장 높은 곳에 간신히 걸쳐 있었다. 그의 몸통 크기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가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비록 조금 작기는 해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그의 방은 낯익은 4개의 벽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그가 얼마 전 잡지에서 오려내어 예쁜 금박 액자에 넣어둔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샘플용 옷감들이 펼쳐져 있었다. 잠자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림 속의 여자는 모피 모자와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팔뚝 전체가 두툼한 모피 토시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레고르의 시선은 창문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창틀의 함석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우중충한 날씨는 그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조금만 더 자고 이 모든 헛소리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몸을 그 자세로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힘껏 오른쪽으로 몸을 던져보아도 그는 다시 등 쪽으로 굴러떨어질 뿐이었다. 그는 100번도 넘게 시도해보았고 꿈틀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으며 옆구리에서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둔하고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멈추었다. 오, 신이시여. 그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고된 직업을 내가 선택했던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라니. 영업의 스트레스는 본사 업무보다 훨씬 심하고 게다가 기차 연결편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결코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바뀌는 인간관계 등 여행의 고충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이 모든 것들이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그는 배 위쪽에서 약간의 가려움을 느꼈다. 그는 머리를 더 쉽게 들 수 있도록 등을 침대 기둥 쪽으로 천천히 밀고 가서 가려운 곳을 찾았는데 그곳은 작은 흰 점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리 하나로 그곳을 만져보려 했지만 닿자마자 온몸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오싹함이 느껴져 얼른 다리를 움츠렸다. 그는 다시 원래 자세로 미끄러져 돌아왔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그는 생각했다.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든단 말이야. 사람은 잠을 자야 해. 다른 영업사원들은 마치 하렘의 여인들처럼 살고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오전에 주문받은 걸 정리하러 여관으로 돌아오면 그 신사 양반들은 이제 막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앉아있거든.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그랬다간 당장 쫓겨날 거야. 하지만 누가 알겠어? 그게 차라리 나에게 더 좋을지. 부모님만 아니라면 진작 그만뒀을 거야. 사장에게 가서 내 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겠지. 그러면 그는 책상에서 굴러떨어졌을걸. 책상 위에 앉아서 높은 곳에서 직원에게 말을 내려 하는 건 정말 기이한 방식이야. 게다가 사장은 귀가 잘 안 들려서 직원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하거든. 어쨌든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야. 부모님이 사장에게 진 빚을 다 갚으려면 5년은 더 걸리겠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만둘 거야. 그때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지.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일어나야 해. 기차가 5시에 떠나니까. 그는 서랍장 위에서 제깍거리는 자명종 시계를 보았다.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6시 30분이었고 시계바늘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30분이 지나 벌써 45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알람이 안 울렸던 걸까?
침대에서도 시계가 정확히 4시에 맞춰져 있는 게 보였다. 분명히 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구를 뒤흔들 정도의 그 소음 속에서도 계속 자는 게 가능했단 말인가? 물론 조용히 잔 건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만큼 깊이 잤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이제 어쩐다. 다음 기차는 7시에 있다. 그 기차를 타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했다. 샘플 가방은 아직 챙기지도 않았고 몸 상태가 그리 상쾌하거나 활기차지도 않았다. 설령 기차를 잡는다 해도 사장의 호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환 아이가 5시 기차를 기다리다가 그가 없다는 사실을 진작 보고했을 테니까. 그 녀석은 줏대도 지능도 없는 사장의 앞잡이였다. 그렇다면 병가라도 낼까? 하지만 그건 너무 곤란하고 의심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분명 의료보험 조합 의사를 대동하고 와서 게으른 아들을 둔 부모님을 질책할 것이고 모든 변명을 꾀병이라고 일축하는 의사의 소견으로 묵살해버릴 것이다. 그 의사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단지 일하기 싫어하는 건강한 사람일 뿐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 경우에 의사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긴 잠 끝에 오는 과도한 졸음을 제외하면 그레고르는 사실 꽤 괜찮았고 심지어 식욕도 왕성했으니까. 그가 침대에서 일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맹렬한 속도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자명종은 정확히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 목소리가 불렀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그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르는 자신이 대답하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분명 틀림없는 그의 예전 목소리였지만 그 밑바닥에서 억누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왔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처음 순간에는 말이 명확하게 들리게 했지만 여운 속에서 소리를 일그러뜨려 제대로 들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레고르는 자세히 대답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간단히 말하는데 그쳤다. 네네, 고마워요. 어머니, 지금 바로 일어날게요. 나무 문 덕분에 그레고르의 목소리, 변화는 밖에서 잘 느껴지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이 설명에 안심하고 발을 끌며 돌아갔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로 인해 다른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뜻밖에도 아직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벌써 아버지가 한쪽 문을 주먹으로 약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아버지가 불렀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재촉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반대편 문에서는 여동생이 가볍게 노크를 하며 속삭였다. 그레고르 오빠,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 대답했다. 금방 나갈게. 그는 목소리에서 이상한 점을 없애기 위해 단어 사이사이에 긴 휴지기를 두며 최대한 정성껏 발음하려 노력했다. 아버지는 다시 아침 식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여동생은 속삭였다. 그레고르 오빠, 문 좀 열어봐, 제발.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으며 여행을 다니면서 집에서도 밤에는 모든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인 자신의 조심성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는 우선 조용히 아무 방해 없이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 아침을 먹은 뒤에 그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싶었다. 침대에 곰곰이 생각만 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에도 침대에서 어색한 자세로 자다 보면 가벼운 통증을 느끼곤 했는데 막상 일어나면 그것이 순전히 상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곤 했다는 기억했다. 그는 오늘의 이 환상들이 어떻게 서서히 사라질지 몹시 궁금했다. 변화는 영업사원들의 직업병인 감기 몸살의 전조 증상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 그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이불을 걷어내는 것은 아주 쉬웠. 몸을 조금만 부풀리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특히 그의 몸이 너무나 비대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과 손이 필요했. 하지만 그 대신 그에게는 제멋대로 움직이며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작은 다리들만 있을 뿐이었다. 다리 하나를 구부리려 하면 그것은 쭉 펴져 버렸고 마침내 그 다리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싶으면 다른 다리들이 마치 자유를 얻은 듯 극도로 고통스럽게 제멋대로 움직였다. 침대에서 멍하니 있지 말자.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하반신으로 침대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직 보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 하반신은 너무나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행이 너무 느렸다.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마침내 온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내던졌을 때 방향을 잘못 잡아 침대 기둥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때 느낀 격렬한 통증은 하반신이 현재로서는 아마도 가장 민감한 부위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상반신을 먼저 침대 밖으로 빼내기로 하고 머리를 침대 모서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렸다. 이 동작은 쉽게 이루어졌고 넓고 무거운 몸뚱이도 마침내 머리의 회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막상 머리를 침대 밖 허공으로 내밀자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불안해졌다. 만약 이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머리를 다치지 않는 건 기적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 정신을 잃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했다. 그는 차라리 침대에 그대로 있는 편을 택했다. 하지만 같은 노력을 반복한 끝에 다시 한숨을 쉬며 누워 전보다 더 심하게 서로 엉켜 싸우는 작은 다리들을 보며 이 제멋대로인 움직임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다시금 침대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침대에서 빠져나갈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동시에 그는 잊지 않고 상기했다.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차분한, 아니 아주 냉정한 숙고가 훨씬 낫다는 것을. 그런 순간에 그는 창문 쪽을 최대한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좁은 거리의 건너편마저 가려버린 아침 안개는 그에게 어떤 확신이나 명랑함도 주지 못했다. 벌써 7시야. 자명종이 다시 울리자 그는 말했다. 벌써 7시인데 아직도 안개가 저렇게 끼어 있다니. 그는 잠시 동안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약한 숨을 쉬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해. 게다가 그때쯤이면 사무실에서 누가 내 안부를 물으러 올 거야. 사무실은 7시 전에 문을 여니까. 그는 몸 전체를 규칙적인 반동으로 흔들어 침대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꼿꼿하게 쳐들 머리는 아마 다치지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해 보이니 카펫 위에 떨어져도 별일 없을 것 같았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떨어질 때 날 큰 소리였다. 그 소리는 문 너머의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걱정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시도해야만 했다. 그레고르가 몸을 침대 밖으로 절반쯤 내밀었을 때 새로운 방법은 힘이 들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웠다. 그저 반동을 주며 흔들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문득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이 모든 게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장한 두 사람,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떠올렸다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들은 볼록한 등 밑으로 팔을 넣어 그를 침대에서 들어 올린 다음 몸을 굽혀 짐을 내려놓듯 바닥에 뒤집어 놓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그의 작은 다리들이 재구실을 하게 되리라. 하지만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생각에 억누를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좀 더 강하게 몸을 흔들어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5분 뒤면
7시 15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사무실에서 온 사람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작은 다리들이 더욱 빠르게 춤을 추는 동안 그의 몸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잠시 동안 정막이 흘렀다.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 그레고르는 엉뚱한 희망에 매달리며 생각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하녀가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 마디만 듣고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지배인이었다. 왜? 그레고르만이 사소한 대만에도 즉시 최고의 의심을 받는 그런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운명인 걸까? 직원들은 모두 한통속으로 악당들이란 말인가? 아침에 고작 2시간 일을 못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미쳐버려 침대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충실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견습생을 보내 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단 말인가?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였다면 지배인이 직접 와서 이 의심스러운 사건의 조사는 지배인의 지성에만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온 가족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흥분한 나머지 특별한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충동적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 침대 밖으로 몸을 날렸다.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지만 진짜 요란한 충돌음은 아니었다. 카펫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했고 등도 생각보다 탄력이 있어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머리를 충분히 조심스럽게 들지 않아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짜증과 고통 속에서 고개를 돌려 카펫에 머리를 문질렀다. 방 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왼쪽 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지배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려 했다. 솔직히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치 그 질문에 거칠게 대답이라도 하듯 지배인은 광택, 나는 부츠를 삐걱거리며 옆방에서 몇 걸음을 단호하게 걸었다. 오른쪽 방에서는 여동생이 속삭이며 그레고르에게 알렸다. 그레고르 오빠, 지배인이 왔어. 알아.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했지만 여동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레고르, 왼쪽 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님이 오셔서 왜 아침 기차로 떠나지 않았는지 묻고 계신다. 우리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게다가 지배인님은 너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 그러니 제발 문 좀 열어라. 방이 엉망인 것쯤은 너그럽게 봐주실 거다. 그 사이 지배인이 친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좋은 아침입니다. 잠자씨, 얘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아버지가 문가에서 말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몸이 안 좋아요. 정말입니다. 지배인님, 안 그랬으면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칠 리가 있나요? 그 아이 머릿속에는 일밖에 없거든요. 저녁에 밖에도 안 나가니 제가 다 화가 날 지경이에요. 지금 도시에 머문 지 8일째인데 매일 저녁 집에만 있었어요. 우리랑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연구하는 게 다예요. 실톱으로 액자 같은 걸 만드는 게 그나마 소일거리죠. 예를 들어 2, 3일 저녁 걸려서 작은 액자를 하나 깎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방 안에 걸려 있으니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기쁩니다, 지배인님. 우리끼리였으면 그레고르가 문을 열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앤 고집이 너무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 몸이 안 좋은 게 틀림없어요. 지금 바로 나갑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면서도 대화 내용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하지 않았다. 부인, 저도 달리 설명할 길이 없군요. 지배인이 말했다. 심각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같은 사업가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를 위해서라면 웬만한 병쯤은 참고 넘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지배인님이 들어가셔도 되겠니? 아버지가 참을성 없이 물으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아니요.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방에는 고통스러운 정적이 흘렀고 오른쪽 방에서는
여동생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 여동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 걸까? 아마 방금 침대에서 일어나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는 거지? 그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배인을 들여보내지 않아서, 그가 직장을 잃을까봐, 그리고 사장이 예전의 빚 문제로 다시 부모님을 들볶을까봐. 지금으로선 불필요한 걱정들이었다. 그레고르는 아직 여기에 있고 가족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지금은 비록 카펫 위에 누워있는 신세지만 그의 상태를 안다면 그 누구도 지배인을 들이라고 진지하게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 이 작은 무례함 때문에 당장 해고되지는 않을 테고 나중에 적당한 핑계를 대면 그만이었다. 그레고르가 보기에는 지금 울음과 설득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보다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그들의 행동도 이해가 갔다. 잠자씨,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 안에 틀어박혀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고 부모님께 심각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이 말은 우연히 나왔습니다만 당신의 업무 테마는 정말이지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즉각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말 놀랍군요. 놀라워요. 저는 당신을 차분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기이한 기분파처럼 행동하다니요. 사장님께서 오늘 아침 당신이 결근한 이유에 대해 암시를 주셨습니다. 최근 당신에게 맡겨진 현금 수금과 관련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명예를 걸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니 당신을 위해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군요. 당신의 지위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단둘이 있을 때 말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니 부모님도 아셔야겠습니다. 최근 당신의 실적은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지금이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잠자씨 장사가 아예 안 되는 시기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문을 열겠습니다. 가벼운 현기증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침대에 누워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막 침대에서 나오려던 참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생각만큼 몸이 잘 따르지 않아서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 몸이란 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어제 저녁만 해도 아주 멀쩡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에 약간 조짐이 있긴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텐데 왜 사무실에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늘 집에 쉬지 않고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배인님, 부모님을 탓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에게 하시는 비판은 정말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최근에 보낸 주문서를 아직 안 읽어보셨나 봅니다. 게다가 저는 8시 기차로 출발할 겁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힘이 나네요. 지배인님, 지체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제가 곧바로 사무실로 출근하겠습니다.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그레고르는 이 모든 말을 쏟아내는 동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침대에서 연습한 덕분인지 쉽게 서랍장 근처로 다가가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사실 그는 문을 열고 싶었다. 지배인에게 모습을 보이고 대화하고 싶었다. 그들이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몹시 궁금했다. 만약 그들이 기겁한다면 그레고르는 더 이상 책임질 게 없으니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침착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흥분할 이유가 없고 서두르면 8시경에는 역에 도착할 수 있을 터였다. 처음에는 매끄러운 서랍장 위에서 몇 번 미끄러졌지만 마침내 마지막 반동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하반신이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통증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근처에 있는 의자 등받이로 몸을 던져 얇은 다리들로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다. 그러자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배인의 말을 듣기 위해 조용히 있었다. 상책임질 게 없으니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지배인이 부모님에게 물었다. 우리를 놀리는 건가요? 맙소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얘가 많이 아픈가 봐요. 우리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레테, 그레테. 어머니가 소리쳤다. 엄마, 여동생이 반대편에서 불렀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었다. 당장 의사에게 가라. 그레고르가 아프다. 빨리 의사를 불러. 방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거 들었니? 그건 짐승의 목소리였어요. 지배인이 어머니의 외침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안나, 안나. 아버지가 부엌 쪽 홀을 향해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당장 열쇠공을 불러와. 두 여자는 스커트 자락을 휘날리며 홀을 달려나갔다. 여동생은 언제 옷을 다 입은 걸까? 그리고 현관문을 획 열어젖혔다. 문 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큰 불행이 닥친 집들이 의뢰 그렇듯 문을 열어둔 채로 나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훨씬 차분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에게는 전보다 더 명확하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마도 귀가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그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사를 부르고 열쇠공을 부르는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다시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의사와 열쇠공 두 사람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서 놀라운 결과를 기대했다. 다가올 중요한 대화에 대비해 목소리를 최대한 명확하게 내기 위해 그는 기침을 조금 했다. 물론 그 소리마저 인간의 기침 소리와 다르게 들릴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했다. 그 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아마 부모님이 지배인과 식탁에 앉아 속삭이고 있거나 모두 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의자의 도움을 받아 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밀고 갔다. 거기서 의자를 놓고 문에 몸을 던져 꼿꼿이 세웠다. 작은 다리 끝에 끈적한 물질이 있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으로 열쇠를 돌리려 시도했다. 불행히도 그에게는 제대로 된 이빨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쇠를 잡지 하지만 다행히도 턱 힘이 대단히 강했다. 턱을 이용해 열쇠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입에서 갈색 액체가 흘러나와 열쇠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열쇠를 돌리는 데 열중했다. 잠깐 들어보세요.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모두가 그를 응원해 줬어야 했다. 힘내라, 그레고르.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야 했다. 계속해 자물쇠를 열어. 모두가 숨죽여 자신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며 그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미친 듯이 열쇠를 깨물었다. 열쇠가 돌아갈 때마다 그는 열쇠 구멍 주위로 춤을 추듯 돌았다. 이제는 입으로만 매달려 열쇠를 잡고 있거나 몸무게를 실어 열쇠를 아래로 눌렀다. 마침내 자물쇠가 찰칵하고 열리는 소리가 그레고르를 번쩍 깨웠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열쇠공은 필요 없겠군. 그리고 문손잡이에 머리를 대고 문을 완전히 열었다. 문이 이런 식으로 열려야 했기 때문에 문이 꽤 넓게 열렸는데도 그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문턱에서 등부터 떨어지는 꼴을 보이지 않으려면 문 가장자리를 따라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야 했다. 그가 이 어려운 동작에 집중하느라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때 지배인이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오!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문과 가장 가까이 있던 지배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리듯 뒷걸음질 치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헝클어진 머리칼을 곤두선 차에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그레고르 쪽으로 두 걸음 다가오다가 치마폭 속에 얼굴을 파묻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적대적인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그레고르를 방으로 다시 밀어넣으려는 듯 하더니 불안한 듯 거실을 둘러보고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가슴이 흔들릴 정도로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방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 안쪽에서 고정된 문짝에 몸을 기대어 몸의 절반과 옆으로 기울어진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어느새 날이 꽤 밝아 있었다. 거리 건너편에는 병원인 듯한 검은 회색 건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창문들이 정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큰 물방울이 되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러 신문을 읽으며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곤 했기 때문이었다. 맞은편 벽에는 그레고르가 군 복무 시절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중위 제복을 입은 그는 칼에 손을 얹고 근심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위엄과 제복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는 듯했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고 아파트 현관문도 열려 있어 층계참과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시작 부분이 보였다. 자신이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그레고르가 말했다. 당장 옷을 입고 샘플을 챙겨서 떠나겠습니다. 제가 가는 걸 허락해 주실 거죠? 보시다시피 지배인님, 저는 고집쟁이가 아닙니다. 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행은 고달프지만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지배인님? 사무실에요. 정말입니까? 가서 사실대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잠시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야말로 과거의 성과를 기억하고 장애물이 사라진 뒤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편으론 부모님과 여동생이 걱정됩니다. 공영에 처해 있지만 다시 일어설 겁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사무실에서 제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영업사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압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하죠. 굳이 그 편견을 바로잡을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지배인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정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용주로서 직원의 실수에 대해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 쉬운 사장님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사무실 밖에 있는 영업사원은 가십과 우연 근거 없는 불만에 희생양되기 십상이고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행을 마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야 그 나쁜 결과들을 몸으로 겪게 되는데 원인을 알 길도 없지요. 지배인님, 제가 조금이라도 옳다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그레고르가 첫마디를 떼자마자 지배인은 이미 등을 돌렸고 입을 삐죽거리며 어깨 너머로 그레고르를 흘끔거릴 뿐이었다. 그레고르가 연설하는 동안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문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났는데 마치 방을 나가는 것을 금지당한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침내 그가 거실에서 발을 빼내 현관으로 나갔을 때 그의 급한 동작만 보면 발바닥에 불이라도 댄 줄 알았을 것이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마치 그곳에 초자연적인 구원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계단을 향해 오른손을 쭉 뻗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이 이런 기분으로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레고르가 평생 이 회사에 다닐 것이라고 믿었고 당장 닥친 문제들에 정신이 팔려 앞날을 내다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레고르에게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 지배인을 붙잡아 진정시키고 설득해서 마침내 내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레고르와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여동생이 여기 있었다면 그녀는 똑똑했다. 그레고르가 조용히 누워 있을 때 이미 울어주지 않았던가. 여자를 좋아하는 지배인이라면 분명 그녀의 말은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지배인의 공포를 가라앉혀 주었을 텐데. 하지만 여동생은 없었다. 그레고르가 직접 해결해야 했다. 자신이 현재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말이 이해받을 수 있는지. 아마도 이해받지 못했겠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문에 기대어 있던 몸을 떼어 문을 통과해 지배인에게 다가가려 했다.
지배인은 계단 난간을 두 손으로 우스꽝스럽게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지지할 것을 찾으려다 짧은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작은 다리들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육체적인 편안함을 느꼈다. 작은 다리들은 단단한 바닥을 딛고 있었고 기쁘게도 그의 뜻대로 완벽하게 움직였으며 그가 원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려 했다. 그는 이제 모든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 바로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몸을 흔들고 있을 때 넋이 나간 듯 보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팔을 쫙 벌리고 손가락을 펴며 벌떡 일어났다. 도와줘요, 맙소사. 도와줘요. 그녀는 그레고르를 더 잘 보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가 그 행동과 모순되게 뒤로 허둥지둥 물러났다. 뒤에 식기들이 놓인 탁자가 있다는 것도 잊은 차에 탁자에 부딪히자 털썩 주저앉았고 커다란 커피 주전자가 넘어져 카펫 위로 커피가 콸콸 쏟아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엄마, 엄마. 그레고르는 조용히 말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지배인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흐르는 커피를 보자 그레고르는 참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턱을 몇 번 딱딱거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비명을 지르며 탁자에서 도망쳐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배인은 턱을 난간에 걸친 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그를 잡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지배인은 뭔가 낌새를 챘는지 계단을 몇 개씩 뛰어넘어 사라져 버렸다. 그가 지르며 사라진 의악 소리가 계단 전체에 메아리 쳤다. 불행하게도 지배인의 도망은 아버지마저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지배인을 쫓아가거나 적어도 그레고르가 쫓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지배인이 모자와 외투와 함께 의자에 두고 간 지팡이를 오른손에 집어들었다. 왼손으로는 탁자에서 큰 신문을 집어들고 발을 구르며 지팡이와 신문을 휘둘러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레고르의 어떤 호소도 소용없었고 애초에 이해되지도 않았다. 그가 아무리 공손하게 고개를 돌려도 아버지는 더 세게 발을 구를 뿐이었다. 맞은편에서는 어머니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날리고 탁자 위 신문들이 바스락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쉿쉿 소리를 내며 야만인처럼 끈질기게 그레고르를 몰아세웠다. 그레고르는 뒷걸음질 치는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정말 너무 느렸다. 몸만 돌릴 수 있다면 금방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몸을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면 아버지가 조바심을 낼까봐 두려웠다. 언제 아버지의 지팡이가 등이나 머리로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었다. 결국 그레고르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뒷걸음질로는 방향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공포 속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계속 곁눈질하며 가능한 한 빨리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의 선의를 알아차린 듯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서 지팡이 끝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잡아주기도 했다. 아버지의 저 참을 수 없는 쉿쉿 소리만 없었더라면 그 소리 때문에 그레고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거의 다 돌았을 때 그 소리에 놀라 다시 원래 방향으로 조금 돌아가고 말았다. 마침내 머리를 문 앞까지 가져갔을 때 그의 몸이 너무 넓어서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물론 지금 아버지의 상태로는 다른 문짝을 열어 통로를 넓혀줄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다.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레고르를 빨리 방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돌려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준비 과정을 아버지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장애물 따위는 없다는 듯이 아버지는 이제 특별한 소음을 내며 그레고르를 몰아붙였다. 그레고르,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 이상 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비집어 넣었다. 몸의 한쪽이 들리면서 그는 문틀에 비스듬히 끼어버렸다. 한쪽 옆구리가 까졌고 흰 문에는 흉한 얼룩이 남았다.
그는 꽉 끼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한쪽 다리들은 허공에서 바들거리고 다른 쪽 다리들은 바닥에 고통스럽게 눌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정말 강력하게 해방의 일격을 가했다. 그레고르는 피를 철철 흘리며 방 안 깊숙이 튕겨 들어갔다. 지팡이가 문을 쾅 닫았고 마침내 조용해졌다. 제2장 그레고르가 깊은 혼수 상태 같은 잠에서 깨어난 것은 저녁 어스름이 질 무렵이었다. 굳이 방해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도 깼기 때문에 곧 일어났겠지만 그는 마치 누군가 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거리의 전등 불빛이 천장과 가구 위쪽 여기저기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레고르가 있는 바닥 쪽은 어두웠다. 그는 이제 처음으로 소중함을 알게 된 더듬이를 어설프게 움직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밀었다. 왼쪽 옆구리는 길게 늘어난 불쾌한 흉터가 되어 있었고 그는 사실상 두 줄의 다리로 절뚝거려야 했다. 게다가 아침의 사건으로 작은 다리 하나가 심하게 다쳐서 하나만 다친 게 기적이었다. 생명력 없이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문가에 다다라서야 그는 무엇이 자신을 그곳으로 유인했는지 알아차렸다. 음식 냄새였다. 그릇에는 달콤한 우유가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흰 빵 조각들이 떠 있었다. 그는 기쁨에 겨워 거의 웃을 뻔했다. 아침보다 훨씬 더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눈까지 잠길 정도로 우유에 머리를 박았다 하지만 곧 실망하여 머리를 다시 뺐다 다친 왼쪽 옆구리 때문에 먹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온몸을 헐떡이며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먹을 수 있었다. 평소 그가 가장 좋아했던 우유가 여동생이 분명 그런 이유로 갖다 놓았을 텐데 전혀 입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거의 혐오감을 느끼며 그릇에서 등을 돌려 방 한가운데로 기어갔다. 문틈으로 거실을 보니 가스등이 켜져 있었다. 평소 이 시간이라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가끔은 여동생에게 큰 소리로 오후 신문을 읽어주곤 했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동생이 항상 말하고 편지에도 썼던 그 낭독 시간이 최근 일상에서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파트가 비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사방이 너무나 고요했다. 가족들이 정말 조용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하며 어둠 속에 멍하니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이런 삶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평온 번영 만족이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레고르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차라리 움직이는 편을 택해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긴 저녁 시간 동안 한 번은 이쪽 문이 또 한 번은 저쪽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누군가 들어오고 싶어 하다가 망설인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머뭇거리는 방문객을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거나 적어도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거실 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그레고르는 헛되이 기다렸다. 아침에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다들 들어오고 싶어 했으면서 이제 그가 문 하나를 열어두었고 다른 문들도 낮 동안 열려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열쇠는 밖에서 꽂혀 있었다. 거실 불은 밤늦게야 꺼졌다. 세 사람 모두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멀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아 부모님과 여동생이 그때까지 깨어 있었던 게 분명했다. 이제 아침까지는 아무도 그레고르에게 오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꾸려나갈지 방해받지 않고 생각할 긴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가 5년 동안 살아온 이 높고 탁 트인 방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다. 그는 반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소파 밑으로 허둥지둥 기어 들어갔다 등은 좀 눌리고 고개를 들 수도 없었지만 아주 아늑하게 느껴졌다. 다만 몸이 너무 커져서 소파 밑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다. 그는 거기서 밤새 머물렀다. 굶주림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 깨기도 하고 걱정과 막연한 희망에 잠기기도 하며 선잠을 잤다.
그 모든 생각의 결론은 당분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가족들을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태가 그들에게 끼칠 수밖에 없는 골칫거리를 견뎌내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거의 밤이나 다름없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시험할 기회를 얻었다. 여동생이 거의 옷을 다 입은 채 현관 쪽 문을 열고 기대감에 차서 방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즉시 찾지 못했다. 하지만 소파 밑에 있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세상에 그가 날아갈 수도 없으니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밖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 곧바로 문을 다시 열고 마치 중환자나 낯선 사람을 대하듯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머리를 소파 가장자리까지 내밀고 그녀를 관찰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유를 남겼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아차릴까? 그리고 좀 더 입에 맞는 다른 음식을 가져다 줄까? 만약 그녀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그레고르는 굶어 죽을지언정 여동생에게 관심을 환기시키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소파 밖으로 뛰쳐나가 여동생의 발치에 몸을 던져 맛있는 것 좀 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다행히 여동생은 우유가 약간 엎질러진 채 그릇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맨손이 아니라 걸레로 그릇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다. 그레고르는 그녀가 대신 무엇을 가져올지 몹시 궁금해서 온갖 추측을 해보았다. 하지만 여동생이 착한 마음씨로 해준 행동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의 입맛을 테스트하기 위해 낡은 신문지 위에 온갖 음식을 펼쳐놓았다. 오래되어 반쯤 썩은 야채 굳어버린 흰 소스가 묻은 저녁 식사 때 남은 뼈다귀, 건포도와 아몬드 몇 알 이틀 전 그레고르가 먹지 못하겠다고 했던 치즈 마른 빵, 한 조각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 한 조각 등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마도 그레고르의 전용으로 정해버린 듯한 그릇에 물을 부어 옆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자신의 앞에서는 먹지 않을 것임을 배려하여 얼른 방을 나가 열쇠까지 돌려주었다. 그레고르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레고르의 작은 다리들이 윙윙거렸다. 상처는 어느새 완전히 아문 것 같았다. 그는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 점이 놀라웠다. 한 달 전쯤 칼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때 엊그제까지도 욱신거렸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이제 감각이 좀 무뎌진 건가? 그는 생각하며 다른 어떤 음식보다 그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치즈를 탐욕스럽게 빨아먹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만족스러워하며 치즈 야채 소스를 차례로 먹어치웠다. 반면에 신선한 음식들은 맛이 없었다. 그는 냄새조차 맡기 싫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신선한 것들로부터 멀리 끌고 가서 먹었다. 여동생이 물러나라는 신호로 열쇠를 천천히 돌렸을 때 그는 식사를 마친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 게으르게 누워 있었다. 이미 거의 잠들 뻔했던 그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다시 소파 밑으로 허둥지둥. 하지만 여동생이 방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소파 밑에 가만히 있는 것은 엄청난 자제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배불리 먹은 탓에 창하여 좁은 공간에서 숨쉬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가벼운 질식 발작 속에서 눈을 약간 튀어나온 채 그는 여동생을 지켜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은 빗자루로 먹다 남은 찌꺼기뿐만 아니라 그레고르가 손도 대지 않은 음식까지 마치 이제는 못 쓰게 된 것처럼 모두 쓸어 담아 나무 뚜껑이 달린 양동이에 쏟아붓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밖으로 몸을 끌어내 쭉 뻗으며 몸을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그레고르는 매일 음식을 받았다. 한 번은 부모님과 하녀가 아직 자고 있는 아침에, 또 한 번은 부모님이 잠시 낮잠을 자고 하녀가 심부름을 나간 점심 식사 후에 부모님도 그레고르가 굶어 죽기를 바라지는 않으셨겠지만 그가 무엇을 먹는지 직접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혹은 여동생이 부모님께 작은 슬픔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계시니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레고르는 첫날 아침 의사와 열쇠공을 어떻게 집 밖으로 내보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동생조차도 그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동생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한숨소리나 성인들을 부르는 기도 소리뿐이었다. 나중에 그녀가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물론 완전히 익숙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레고르는 가끔 다정하려는 의도였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듣곤 했다. 그레고르가 음식을 깨끗이 비웠으면 그녀는 오늘 잘 먹었네 라고 말했고, 반대로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을 때 점점 그런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슬프게 다시 다 남겼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레고르는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꽤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해당 문으로 달려가 온몸을 밀착시켰다. 초창기에는 그와 관련되지 않은 대화가 거의 없었다. 비록 비밀리에 나누는 이야기일지라도 말이다. 이틀 동안은 매 식사 시간마다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들려왔다. 식사 시간 사이에도 같은 주제가 이어졌다. 집에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완전히 비울 수도 없었으므로 집에는 항상 적어도 2명의 가족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첫날부터 하녀는 그녀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했지만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당장 내보내달라고 애원했다. 15분 뒤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는 마치 집안에서 베풀어준 가장 큰 은혜라도 입은 양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맹세를 했다. 이제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해야 했다. 사실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므로 요리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레고르는 서로 먹으라고 권하다가 고마워요, 배불러요 라며 거절하는 소리를 계속 들었다. 아마 술도 마시지 않는 것 같았다.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맥주를 드시겠냐고 묻고 직접 사오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침묵하자 관리 난해를 시키겠다고 거듭 제안했다. 결국 아버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그 이야기는 끝이 났다. 첫날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재정 상황과 전망을 설명했다. 가끔 아버지는 식탁에서 일어나 5년 전 파산한 사업에서 건진 작은 금고를 열어 서류나 장부를 꺼내오곤 했다. 복잡한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서류를 꺼내고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설명은 그레고르가 감금된 이유들은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사업에서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아버지도 그 반대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고 그레고르 역시 굳이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레고르의 유일한 관심사는 가족을 절망에 빠뜨린 사업 실패에 불행을 하루빨리 잊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남다른 열정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보조직원에서 영업사원으로 승진했다. 영업사원이 되자 돈을 벌 기회는 훨씬 많아졌고 성공에 따른 수당을 현금으로 가져와 가족들 앞에 내놓을 수 있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그 후 그레고르가 온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도 가족들이나 그레고르 모두 그것에 익숙해져서 감사히 받고 기꺼이 내놓긴 했지만 그때와 같은 특별한 따스함은 다시 오지 않았다. 오직 여동생만이 그레고르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녀는 그레고르와 달리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바이올린을 감동적으로 연주했다. 그레고르는 큰돈이 들더라도 내년에는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낼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레고르가 도시에 짧게 머물 때마다 여동생과 음악학교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여기며 듣기 싫어하셨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숙하게 발표할 작정이었다. 현재의 처지에서 그는 문에 몸을 붙이고 서서 이런 덧없는 생각들을 떠올렸다. 가끔 극도의 피로감으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머리를 문에 툭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 작은 소리조차
옆방 사람들에게 들려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저러네. 잠시 후 아버지가 문 쪽을 향해 말하면 그제야 중단되었던 대화가 서서히 다시 이어지곤 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설명을 자주 반복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불행한 일이지만 옛날 사업에서 건진 재산이 아주 작게나마 그동안 손대지 않은 이자가 붙어 조금 불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레고르가 매달 가져온 돈, 자신을 위해서는 몇 푼만 남겼으므로 을 다 쓰지 않아 작은 자본금이 모여 있었다. 문 뒤에 그레고르는 이 예기치 않은 선견지명과 검소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사실 그 여윳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더 갚았다면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방식이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나았다 하지만 당장 이 돈으로 가족이 이자만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껏해야 1년 많아야 2년 정도 버틸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돈은 비상금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고 생활비는 벌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데다 그 기간 동안 살이 쪄 몸이 무거워진 늙은 남자였다. 그런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천식 때문에 집 안을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이틀에 한 번은 열린 창가 소파에 누워 숨을 헐떡이어야 하는 늙은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할까? 아니면 아직 1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예쁜 옷을 입고 늦잠을 자고 집안일을 돕고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며 무엇보다 바이올린 연주를 즐기던 여동생이 돈을 벌어야 할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레고르는 문에서 떨어져 서늘한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수치심과 슬픔으로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종종 그는 밤새도록 소파에 누워 한숨도 자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가죽을 긁어대곤 했다. 또는 의자를 창가로 밀고 가는 힘든 작업을 한 뒤 창틀에 기어 올라가 의자에 몸을 지탱한 채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그것은 예전에 창밖을 보며 느꼈던 해방감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사실 날이 갈수록 가까운 사물조차 점점 흐릿하게 보였다. 예전에는 꼴도 보기 싫어했던 건너편 병원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고 자신이 조용한 주택가인 샤를로트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 회색 하늘과 회색 땅이 구분 없이 뒤섞인 황무지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눈치 빠른 여동생은 의자가 창가에 있는 것을 몇 번 보고는 방을 청소한 뒤에 의자를 창가에 다시 밀어놓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안쪽 창문까지 열어두었다. 만약 그레고르가 여동생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할 수만 있었어도 그녀의 수고를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는 괴롭기만 했다.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방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최대한 어색함을 감추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능숙해졌지만 그레고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더 예리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문도 닫지 않고 원래는 그레고르의 방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창가로 달려가 숨이 막히는 사람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한참 동안 창가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소란과 분주함 때문에 그레고르는 하루에 2번씩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는 소파 밑에서 덜덜 떨면서도 여동생이 그가 있는 방에서 창문을 닫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은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고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외모에 놀랄 이유는 더 이상 없을 때였다. 여동생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다가 창밖을 내다보며 꼼짝 않고 서 있는 그레고르를 보게 되었다. 그레고르의 모습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동생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녀는 뒷걸음질 치더니 문을 닫아버렸다. 낯선 사람이라면 그레고르가 그녀를 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그레고르는 즉시 소파 밑으로 숨었지만 여동생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고 평소보다 훨씬 불안해 보였다. 이 일을 통해 그레고르는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혐오감을 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소파 밖으로 삐져나온 몸의 아주 작은 부분만 봐도 도망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에게 이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기 위해 어느 날 4시간이나 걸려등 위로 시트를 끌어당겨 소파 위를 덮었다. 이제 몸을 완전히 가리게 되어 여동생이 몸을 굽혀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시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면 여동생이 치웠겠지만 그녀는 시트를 그대로 두었다. 그레고르가 여동생이 새롭게 정돈된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시트를 살짝 들어 올려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감사함 같은 것을 본 것 같기도 했다. 처음 2주 동안 부모님은 감히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레고르는 부모님이 여동생의 노고를 치하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전에는 여동생을 쓸모없는 아이라고 자주 타박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여동생이 청소하는 동안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서 기다렸고 여동생이 나오면 방 안이 어떤지,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특히 어머니는 비교적 일찍부터 그레고르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와 여동생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말렸다. 그레고르도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힘으로 어머니를 막아야 했을 때 어머니가 그레고르에게 가게 해줘요. 불쌍한 내 아들이잖아. 내가 가서 봐야 한다는 걸 왜 모르니? 라고 울부짖자 그레고르는 어머니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여동생보다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했다. 여동생은 용감하긴 해도 아직 어린아이였고 어쩌면 철없는 무모함으로 이 힘든 일을 맡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레고르의 바람은 곧 실현되었다. 낮에는 부모님을 배려해서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좁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밤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고 먹는 즐거움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래서 그는 기분 전환 삼아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했다. 바닥에 누워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숨쉬기가 더 편했고 몸에 가벼운 진동이 느껴졌으며 그 위에서 느끼는 거의 행복한 몰입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닥으로 툭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몸을 훨씬 잘 통제할 수 있어서 그렇게 떨어져도 다치지 않았다.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기어다니면서 남긴 끈적한 자국을 보고 그가 새로운 놀이를 찾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는 그레고르가 최대한 편하게 기어다닐 수 있도록 가구들 특히 서랍장과 책상을 치워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에게 부탁할 엄두는 나지 않았고 한여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예전 요리사가 나간 후 용기 있게 남아준 16살짜리 소녀였지만 그녀는 부엌 문을 잠그고 특별히 부를 때만 열어주겠다고 애원하며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동생은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머니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기쁨의 참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서는 조용해졌다. 여동생이 먼저 들어가 방 안이 괜찮은지 확인한 뒤에야 어머니를 들어오게 했다. 그레고르는 시트를 최대한 아래로 끌어내려 주름을 잡았다. 영락없이 소파 위에 대충 던져놓은 덮개처럼 보였다. 이번에는 시트 밑에서 훔쳐보는 것조차 자제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그저 오셨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다. 들어와, 엄마. 아무것도 안 보여. 여동생이 어머니의 손을 이끌며 말했다. 그레고르는 연약한 두 여자가 무거운 낡은 서랍장을 옮기느라 끙끙대는 소리를 들었다. 여동생은 어머니가 무리할까봐 걱정하며 힘든 일은 도맡아 하려 했다. 작업은 꽤 오래 걸렸다. 15분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서랍장을 그냥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오기 전에 끝내지 못할 것 같고 방 한가운데 두면 그레고르가 다니는 길만 막을 거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가구를 치우는 것이 그레고르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빈 벽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라고 다를까? 오랫동안 익숙했던 가구들이 사라진 텅 빈 방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마치 그레고르가 자신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 속삭였다. 어머니는 그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가구를 치운다는 건 우리가 그 애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방을 예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그레고르가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그동안의 일을 쉽게 잊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레고르는 지난 2달 동안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화 없이 가족들 틈에서 단조롭게 지내면서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따뜻하고 안락한 가구가 있는 방을 동굴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동굴이 되면 방해받지 않고 사방을 기어다닐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과거를 빠르고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될 터였다. 그는 정말 잊고 싶은 걸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를 일깨운 것 같았다.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에게는 가구들이 주는 유익한 영향력이 필요했다. 가구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해가 아니라 오히려 큰 이득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동생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그레고르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님보다 자신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는 어느 정도 정당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조언은 오히려 여동생에게 서랍장과 책상뿐만 아니라 소파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치워야겠다는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 물론 어린애 같은 반항심과 최근 힘들게 얻은 자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기어다니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반면 가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관찰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또래 소녀들의 열광적인 감수성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어 그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텅 빈 벽만 남은 방에서 그레고르가 홀로 지배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레테 외에는 아무도 감히 그 방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테니 말이다. 그레테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 안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불안해 보였고 곧 입을 다물고 힘닿는 대로 여동생을 도와 서랍장을 방 밖으로 밀어냈다. 서랍장은 없어도 그만이라 쳐도 책상은 꼭 있어야 했다. 하지만 여자들이 끙끙거리며 서랍장을 밀고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개입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시 방으로 먼저 들어온 것은 어머니였다. 그레테는 옆방에서 혼자 서랍장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면 병이 날지도 몰랐다. 그레고르는 놀라서 급히 소파 뒤쪽 끝으로 물러났지만 그 바람에 시트가 앞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말았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잠시 서 있다가 그레테에게 돌아갔다. 그레고르는 별일 아니라고 가구 몇 개 옮기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작은 말소리, 가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는 사방에서 그를 압박해오는 거대한 소란처럼 느껴졌다. 머리와 다리를 잔뜩 움츠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지만 이대로는 오래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이 내 방을 비우고 있다.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다. 실톱과 연장이 든 서랍장은 이미 나갔고 이제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책상마저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상업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를 하던 그 책상을 말이다. 이제 두 여자의 좋은 의도 따위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지친 두 여자는 말이 없었고 무거운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들이 옆방에서 책상에 기대어 잠시 쉬는 동안 그레고르는 밖으로 기어 나왔다. 방향을 4번이나 바꿨지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텅 빈 벽에 유난히 눈에 띄게 걸려있는 모피 입은 여인의 그림이 보였다. 그는 잽싸게 기어 올라가 유리에 몸을 딱 붙였다. 유리가 뜨거운 배를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적어도 그레고르가 완전히 가리고 있는 이 그림만큼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그는
여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려고 거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오래 쉬지 않고 바로 돌아왔다. 그레테는 어머니의 허리를 감싸 안고 부축하고 있었다. 자, 이제 뭘 가져갈까? 그레테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벽에 붙어 있는 그레고르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어머니가 곁에 있어서인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니가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어머니 쪽으로 기울이며 조금 떨리지만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거실로 잠깐 다시 가는 게 좋겠어. 그레테의 의도는 뻔했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 그를 벽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 그는 그림 위에 딱 붙어 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에 뛰어들 기세였다. 하지만 그레테의 말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서다가 꽃문의 벽지 위에 있는 거대한 갈색 얼룩을 보았다.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맙소사, 맙소사 하고 비명을 지르며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팔을 벌리고 소파 위로 쓰러져 꼼짝하지 않았다. 그레고르, 너 정말... 여동생은 주먹을 치켜들고 그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변신 이후 그녀가 그에게 직접 건넨 첫 마디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깨울 향료를 찾으러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레고르도 돕고 싶었다. 그림을 구하는 건 나중 문제였다. 우하지만 유리에 단단히 붙어 있어 억지로 몸을 떼어내야 했다. 그 역시 옆방으로 허둥지둥 기어갔다. 예전처럼 여동생에게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 해서였지만 작은 병들을 뒤지는 여동생 뒤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동생이 돌아보다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유리 파편이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으며 부식성 약물이 그의 몸 위로 흘러내렸다. 그레테는 지체하지 않고 병들을 하나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발로 문을 쾅 닫았다. 그레고르는 자신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차단되었다. 문을 열 수도 없었고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여동생을 쫓아내고 싶지도 않았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자책과 걱정에 휩싸인 그는 벽하고 천장을 타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마침내 절망감에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그는 큰 탁자 한가운데로 뚝 떨어졌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주위는 고요했다. 좋은 징조일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하녀는 부엌에 갇혀 있었으므로 그레테가 문을 열어야 했다. 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무슨 일이냐? 그것이 아버지의 첫 마디였다. 그레테의 표정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레테는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기절했어. 지금은 좀 나아지셨고. 그레고르가 뛰쳐나왔어.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늘 말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 여자들은 도통 듣지를 않아. 아버지가 그레테의 짧은 설명을 듣고 그레고르가 뭔가 난폭한 짓을 저질렀다고 오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에게 가서 오해를 풀어드려야 했다. 설명할 시간도 능력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는 자기 방문으로 달려가 몸을 붙였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그레고르가 즉시 방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굳이 몰아낼 필요 없이 문만 열어주면 당장 사라질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섬세함을 봐줄 기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마치 화가 나면서도 기쁜 듯한 소리를 질렀다. 그레고르는 문에서 머리를 떼고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물론 최근 기어다니는 새로운 생활 방식 때문에 예전처럼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란 말인가? 예전에 그레고르가 출장을 떠날 때면 침대에 파묻혀 꼼짝도 못하던 사람.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잠옷 차림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방해주던 사람. 일어서지도 못해 팔만 들어 반가움을 표시하던 사람. 1년에 몇 번 산책을 나갈 때면 느리게 걷는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낡은 코트에 쌓여 지팡이를 짚고 항상 더 느리게 걸으며 무슨 말을 하려면 멈춰서야 했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지금 아버지는
은행 사원들이 입는 금단추 달린 꽉 끼는 파란 제복을 입고 꼿꼿이 서 있었다. 뻣뻣한 높은 칼라 위로 튼튼한 이중턱이 도드라져 보였고 덤불 같은 눈썹 밑에 검은 눈동자는 생생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으며 헝클어졌던 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비서 가르마를 타고 있었다. 그는 은행의 상징인 듯한 금박 문양이 있는 모자를 방을 가로질러 소파 위로 휙 던지고는 긴 제복 자락을 젖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험악한 표정으로 그레고르에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자신이 뭘 하려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발을 비정상적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 그레고르는 그 거대한 구두 밑창 크기에 놀랐다. 하지만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변신 첫날부터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오직 무력만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아버지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서둘러 도망쳤다. 그렇게 결정적인 일 없이 방을 몇 바퀴나 돌았다. 속도가 느려서 추격전처럼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그레고르는 당분간 바닥에만 머물렀다.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치면 아버지가 악의적인 행동으로 간주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로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뗄 때마다 그레고르는 수없이 많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벌써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폐가 튼튼하지 못했었다. 비틀거리며 오직 달리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탈출구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 사방이 뾰족한 장식이 달린 가구들로 막혀 있어 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그때 무언가 가볍게 던져진 물체가 그의 옆으로 날아와 굴러갔다. 사과였다. 곧이어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공포에 질려 멈춰섰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었다. 아버지가 포격을 결심한 것이다. 아버지는 찬장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주머니 가득 채우고 조준도 하지 않은 채 사과를 하나씩 던지고 있었다. 작은 빨간 사과들이 마치 전기라도 흐르는 듯 바닥을 굴러다니며 서로 부딪혔다. 약하게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치고 굴러갔다. 그러나 뒤이어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콸콸 박혔다. 그레고르는 이 믿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통이 위치를 바꾸면 사라질까 싶어 몸을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마치 못이 박힌 듯 꼼짝할 수 없었고 감각이 혼란스러워지며 몸이 쭉 뻗었다. 마지막 남은 시력으로 그는 방문이 열리고 비명을 지르는 여동생을 앞질러 속옷 차림의 어머니가 여동생이 숨쉬기 편하게 해주려고 겉옷을 벗겼었다.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면서 묶여있던 치마가 하나둘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그 치마들에 걸려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에게 몸을 던졌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 시점에서 그레고르의 시력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아버지의 뒷머리에 손을 얹으며 그레고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시점에서 그레고르의 시력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제3장 그레고르의 심각한 상처는 아무도 사과를 빼낼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는 살 속에 박힌 채 눈에 띄는 기념품으로 남았다. 한 달 넘게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 상처는 아버지에게조차 그레고르가 현재 비참하고 혐오스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며 적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듯했다. 오히려 혐오감을 억누르고 참고 견디는 것, 오직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족의 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상처 때문에 그레고르는 이제 거동이 영구적으로 불편해진 것 같았다. 늙은 환자처럼 방을 가로지르는 데만 몇 분이 걸렸고 높은 곳을 기어오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상태는 악화되었지만 그는 그 대가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매일 저녁 때가 되면 거실로 통하는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는 1년 2시간 전부터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덕분에 그는 자신의 어두운 방의 누워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불 켜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예전과는 달리
가족들의 암묵적인 허락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물론 예전의 그 활기찬 대화는 더 이상 없었다. 그레고르는 좁은 여관방에서 피곤해 지쳐 눅눅한 침대에 몸을 던질 때면 항상 그 대화를 그리워했었다. 지금은 대체로 아주 조용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안락 의자에서 금방 잠이 들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숨을 죽이고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몸을 깊이 숙인 채 의상실에서 주문받은 고급 속옷을 바느질했고, 점원으로 취직한 여동생은 나중에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저녁마다 속기와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가끔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자신이 자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어머니에게 오늘 바느질을 참 오래 하는구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잠들었고, 그러면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친 미소를 주고받았다. 아버지는 일종의 고집으로 집에서도 사완 제복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잠옷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데도 아버지는 제복을 입은 채 자리에 앉아 졸았고, 마치 언제나 근무 대기 중이며 여기서도 상사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그 결과 어머니와 여동생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새 것이 아니었던 제복은 점점 더러워졌다. 그레고르는 종종 저녁 내내 얼룩투성이가 된 옷 하지만 금단추만은 언제나 반짝이는 그 옷을 입고 불편하게나마 평화롭게 자고 있는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시계가 10시를 치면 어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깨워 침대로 가라고 설득했다. 여기서 자면 제대로 잘 수 없고 6시에 출근해야 하는 아버지에게는 숙면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완이 된 이후 생긴 고집 때문에 아버지는 자꾸 졸면서도 식탁에 더 앉아 있겠다고 우겼고, 침대로 가자고 하면 거부하곤 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15분 동안이나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소매를 잡아당기고 귓가에 다정한 말을 속삭이고 여동생이 공부를 멈추고 어머니를 거들어도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락의자 깊숙이 파고들 뿐이었다. 두 여자가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할 때야 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번갈아 보며 늘 하던 말을 했다. 이게 사는 건가? 내 노년의 평화라니. 그리고 두 여자의 부축을 받아 마치 가장 힘든 일을 하듯 육중한 몸을 일으켜 문까지 끌려가다시피 한 뒤 거기서 여자들을 물리치고 혼자 걸어갔다.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여동생은 펜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뒤따라 달려갔다. 이토록 과로하고 지친 가족 중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가 그레고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있겠는가. 살림살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하녀는 해고되었다.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뼈대 굵은 거구의 청소부 할멈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나머지는 산더미 같은 바느질 일감을 처리해야 하는 어머니가 감당했다. 심지어 어머니와 여동생이 파티나 축제 때 기쁘게 착용했던 패밀리, 주얼리들마저 팔아야 했다. 그레고르는 저녁에 가족들이 보석을 판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가장 큰 불만은 형편에 비해 너무 큰 이 아파트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를 어떻게 이사시켜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이사를 막는 것이 단지 자신에 대한 배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적당한 상자의 숨구멍 몇 개만 뚫으면 쉽게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이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을 덮친 완전한 절망감, 그리고 친척이나 지인들 중 누구도 겪지 못한 불행이 자신들에게 닥쳤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은 극도로 충실히 수행했다. 아버지는 은행의 하급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사다 날랐고, 어머니는 낯선 사람들의 속옷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으며, 여동생은 계산대 뒤에서 고객의 부름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가족의 에너지는 딱 거기까지였다. 아버지를 재우고 돌아온 어머니와 여동생이 일감을 제쳐두고 뺨을 맞대고 앉아있을 때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며 문 닫아라 그레테라고 말할 때, 그래서 그레고르가 다시 어둠 속에 갇히고 벽 너머에서 여자들이 눈물을 섞거나 혹은 눈물도 말라버린 눈으로 식탁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때면 그레고르의 등 상처는 다시금 욱신거려 왔다. 그레고르는 밤낮으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때로는 다음번에 문이 열리면 예전처럼 다시 가족의 일을 떠맡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오랜만에 머릿속에서 사장과 지배인, 견습생들, 줏대 없는 관리인, 다른 상사의 친구들, 지방 호텔의 객실 하녀, 달콤하고 짧았던 기억 모자 가게의 여조 몬그가 진지하게 그러나 너무 늦게 구애했던 등이 떠올랐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나 이미 잊힌 사람들과 뒤섞여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레고르와 가족을 돕기는커녕 모두 다가가기 힘든 존재들이었고 그레고르는 그들이 사라지면 오히려 기뻐했다. 그러다가는 가족을 걱정할 기분조차 들지 않아 자신을 엉망으로 돌보는 것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으면서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식료품 저장실에 가서 자기 몫을 어떻게 챙겨올지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여동생은 이제 그레고르가 무엇을 좋아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아침과 점심 출근 전에는 발로 대충 아무 음식이나 방 안으로 밀어 넣었고 저녁에는 음식을 먹었든 안 먹었든 대개 손도 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빗자루로 휙 쓸어내버렸다. 이제 항상 저녁에 하는 방 청소는 더 이상 빠를 수 없을 정도로 대충 이루어졌다. 벽을 따라 먼지띠가 생겼고 여기저기 먼지와 쓰레기 뭉치가 굴러다녔다. 처음에 그레고르는 여동생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가장 더러운 구석에 자리를 잡고 버텨보기도 했다. 하지만 몇 주를 거기서 버틴다 해도 여동생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사실 그녀도 그레고르만큼이나 먼지를 잘 보고 있었지만 그냥 두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동생은 가족 전체를 지배하게 된 새로운 예민함으로 그레고르의 방 청소만큼은 자신만의 영역으로 고수하려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 적이 있었다. 물을 몇 양동이나 써서 간신히 끝낸 청소였지만 그 습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병이 나서 소파 위에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처벌은 오래지 않아 닥쳤다. 저녁에 방의 변화를 눈치챈 여동생은 모욕감을 느끼고 거실로 달려가 어머니가 애원하며 손을 들어 올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음을 터뜨렸다. 안락의자에서 깜짝 놀라 깬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다가 곧 함께 흥분했다. 아버지는 오른쪽을 보며 어머니에게 왜 누이가 청소하게 놔두지 않았느냐고 비난했고 왼쪽을 보며 여동생에게 다시는 그레고르 방을 청소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흥분한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는 동안 여동생은 흐느끼며 작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그레고르는 아무도 문을 닫아 이 소란을 보지 않게 해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서 쉿쉿 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동생이 지쳐서 예전처럼 그레고르를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 해도 굳이 어머니가 나설 필요는 없었다. 그레고르가 방치될 일도 없었다. 이제 청소부 할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긴 세월 동안 앙상한 뼈대로 최악의 상황들을 견뎌왔을 이 늙은 과부는 그레고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었던 할멈은 깜짝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레고르를 보고도 배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 후로 할멈은 아침 저녁으로 문을 살짝 열어 그레고르를 들여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처음에 할멈은 이리 와 말라 비틀어진 쇠똥구리야라든가 저 쇠똥구리 좀 보게 같은 나름대로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말로 그레고르를 부르곤 했다. 그런 말에 그레고르는 대답하지 않고 마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다. 이 청소부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를 방해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매일 방 청소나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 이른 아침 봄이 오려는지 세찬 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청소부 할멈이 평소처럼 말을 걸어오자 그레고르는 너무 화가 나서 덤벼들려는 듯 느리고 힘없는 동작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할멈은 무서워하기는커녕 문가에 있는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렸다.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모양새가 손에 들고 있는 의자로 그레고르의 등을 내리찍기 전에는 입을 다물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보였다. 더는 안 덤빌 거야. 그레고르가 다시 몸을 돌리자 할멈은 물었고 의자를 조용히 구석에 내려놓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쩌다 준비된 음식 옆을 지나갈 때 장난삼아 한 입 물고는 몇 시간 동안 입안에 물고 있다가 다시 뱉어내곤 했다. 처음에는 방 상태에 대한 슬픔 때문에 식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곧 방의 변화에 익숙해졌다. 가족들은 다른 곳에 둘 수 없는 물건들을 그레고르의 방에 몰아넣기 시작했다. 집의 방 하나를 하숙인 3명에게 세놓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많아졌다.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이 진지한 신사들은 언젠가 그레고르가 문틈으로 본 적이 있었다. 자신들의 방뿐만 아니라 부엌을 포함한 집안 전체의 청결과 질서에 몹시 까다로웠다. 그들은 쓸모없거나 지저분한 물건을 용납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가구를 대부분 직접 가져왔다. 그래서 필요 없어진 물건들이 많아졌는데 팔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까운 그 물건들이 전부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왔다. 심지어 부엌 개체통과 쓰레기통까지도 청소부 할멈은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그레고르의 방으로 던져 넣었다. 다행히 그레고르는 대개 물건과 그것을 든 손만 볼 수 있었다. 할멈은 나중에 다시 꺼내가거나 한꺼번에 버릴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물건들은 처음 던져진 그 자리에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레고르가 잡동사니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물건들을 움직이지 않는 한 말이다. 처음에는 기어 다닐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치워야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게 되었다. 물론 그런 움직임 뒤에는 죽을 만큼 피곤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어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하숙인들이 때때로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거실 문은 밤에도 닫혀 있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열려 있어도 가족들 눈에 띄지 않게 방구석 어두운 곳에 엎드려 있는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청소부가 거실 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저녁에 하숙인들이 들어와 불을 켰는데도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 그레고르가 앉았던 상석에 앉아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다. 곧이어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여동생이 감자가 수북한 접시를 들고 문가에 나타났다.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숙인들은 마치 먹기 전에 검사를 하려는 듯 접시 위로 몸을 숙였다. 권위를 가진 듯한 가운데 하숙인이 접시에 담긴 고기 한 조각을 잘라 맛을 보더니 고기가 충분히 연한지 확인했다. 그가 만족한 듯하자 긴장하며 지켜보던 어머니와 여동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은 부엌에서 식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기 전에 방으로 들어와 모자를 손에 든 채 식탁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하숙인들은 모두 일어나 수염 속으로 몰아 웅얼거렸다. 그들은 다시 혼자가 되자 거의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그레고르에게는 그 많은 식사 소리 중에서 씹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이 이상했다. 마치 밥을 먹으려면 이빨이 필요해. 아무리 훌륭한 턱뼈를 가졌다 해도 이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나도 정말 먹고 싶은데. 그레고르는 슬프게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저런 음식은 아니야. 저 하숙인들은 저렇게 잘 먹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바로 그날 저녁 부엌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그동안 바이올린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다. 식사를 마친 하숙인들은 가운데 사람이 신문을 꺼내 다른 두 사람에게 한 장씩 나눠주었고 뒤로 기댄 채 신문을 읽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관심을 보이며 일어나 까치발로 현관 쪽 문으로 가서 서로 몸을 밀착한 채 서 있었다. 부엌에서도 그들이 들린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불렀다. 신사분들께서 연주가 거슬리시나요? 당장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운데 하숙인이 말했다. 따님을 여기로 오게 해서 연주하면 안 될까요? 여기가 훨씬 편하고 분위기도 좋을 텐데요.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연주하는 사람처럼 기뻐하며 외쳤다. 신사들은 방으로 물러나 기다렸다. 곧 아버지가 악보대를 어머니가 악보를, 여동생이 바이올린을 들고 들어왔다. 여동생은 차분하게 연주 준비를 했다. 방을 새놓은 적이 없어 하숙인들에게.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는 부모님은 감히 의자에 앉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제복 단추 사이에 오른손을 찔러
너은 채 문에 기대어 섰다. 어머니는 한 하숙인이 권한 의자에 앉았지만 그가 의자를 놓은 구석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여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양옆에서 그녀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연주에 매료된 그레고르는 감히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거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최근 들어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런 배려심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먼지투성이 방 때문에 온몸이 더러워져 있었으니 더욱 몸을 숨겨야 했다. 등과 옆구리에는 먼지 시로락이 머리카락 음식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에 너무 무관심해져서 예전처럼 하루에 몇 번씩 카펫에 등을 문질러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몰골을 하고도 그는 거실의 깨끗한 바닥 위로 조금씩 기어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반면 하숙인들은 처음에는 악보를 볼 수 있도록 여동생 뒤에 너무 가까이 서서 분명 여동생에게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더니 곧 실망한 기색으로 창가로 물러나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름답고 재미있는 바이올린 연주를 기대했다가 실망했고 단지 예의상 조용히 참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코와 입으로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에서 그들의 짜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여동생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는 얼굴을 옆으로 기울인 채 슬프고도 진지한 눈빛으로 악보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갔다 가능하다면 그녀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 머리를 바닥에 바짝 붙였다. 음악에 이토록 매혹되다니 그가 정말 짐승이란 말인가. 그가 갈망하던 알 수 없는 양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여동생에게까지 기어가 치맛자락을 잡아당겨 아무도 그녀의 연주를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는 이곳 대신 내 방으로 와서 연주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한 그녀를 방에서 내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흉측한 모습이 처음으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문을 지키며 침입자들에게 으르렁거릴 것이다. 하지만 여동생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와 함께 있어야 했다. 그녀는 소파 위 그레고르 옆에 앉아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러면 그레고르는 그녀에게 털어놓을 것이다. 자신은 그녀를 음악학교에 보낼 확고한 계획이 있었으며 이 불행한 일만 아니었다면 지난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난나 모두에게 선언하고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동생은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레고르는 그녀의 어깨까지 몸을 일으켜 그녀의 목에 그녀가 점원 일을 시작한 뒤로 리본이나 칼라 없이 드러내놓고 다니는 그 목에 키스할 것이다. 잠자씨 가운데 하숙인이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거실로 천천히 기어 나오는 그레고르를 검지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가 뚝 그쳤다. 가운데 하숙이는 고개를 저으며 친구들을 보고 미소 짓더니 다시 그레고르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내는 것보다 하숙인들을 진정시키는 게 더 급해 보였다. 그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바이올린 연주보다 그레고르를 더 재미있어하는 눈치였는데도 말이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달려가 팔을 벌려 그들의 방으로 밀어 넣으려 했고 동시에 자신의 몸으로 그레고르를 보지 못하게 가리려 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레고르 같은 이웃과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팔을 휘두르고 수염을 잡아당기며 아주 천천히 자기 방으로 물러났다. 그 사이 연주가 갑자기 중단되어 멍해 있던 여동생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축 늘어진 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채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무릎에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다. 악기를 올려놓고 옆방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재촉하는 바람에 하숙인들이 그 방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여동생의 숙련된 손놀림으로 침대 시트와 베개가 휙휙 날아올라
정돈 되는 것이 보였다. 하숙인들이 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는 잠자리를 다 봐놓고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고집에 사로잡혀 하숙인들에 대한 예의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그는 계속 그들을 밀어붙였고 결국 방문 앞에서 가운데 하숙인이 발을 쿵 구르며 아버지를 멈춰 세웠다. 나는 선언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어머니와 여동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파트와 가족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고려하여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내 방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소. 물론 내가 여기 머문 기간에 대한 돈도 한 푼도 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생각 중인데 믿으시오. 그 근거는 아주 명백할 거요. 그는 입을 다물고 뭔가를 기다리는 듯 앞을 응시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친구가 즉시 거들었다. 우리도 즉시 해약하겠소. 그러고는 방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쾅 닫더니 잠가버렸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의자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늘 그렇듯 저녁잠을 자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힘없이 흔들리는 고개를 보면 전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레고르는 하숙인들에게 발각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실망감과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한 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어떤 파국이 덮쳐올 것 같아 두려움에 떨며 기다렸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바이올린이 미끄러져 떨어지며 딩 하고 울리는 소리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문을 쾅 닫더니 잠가버렸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의자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늘 그렇듯 저녁잠을 자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힘없이 흔들리는 고개를 보면 전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레고르는 하숙인들에게 발각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실망감과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한 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어떤 파국이 덮쳐올 것 같아 두려움에 떨며 기다렸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바이올린이 미끄러져 떨어지며 딩하고 울리는 소리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동생이 탁자를 내리치며 서두를 꺼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두 분은 모르실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이 괴물 앞에서 오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저것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했어요.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 말이 100번 옳다.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아직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입을 막고 멍한 눈빛으로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마를 짚었다. 여동생의 말은 아버지를 생각에 잠기게 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똑바로 앉아 하숙인들이 먹다 남은 접시들 사이에서 제복 모자를 만지작거리지며 가끔 꼼짝 않는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저것을 내보내야 해요.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하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저것이 두 분을 죽이고 말 거예요. 뻔해요. 우리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집에서까지 이런 끝없는 고문에 시달릴 수는 없어요.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녀는 왈칵 눈물을 쏟았고 그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냈다. 얘야. 아버지가 안쓰럽고도 대견하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여동생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울음이 터지면서 아까의 확신은 사라지고 당혹감만 남은 듯했다. 저게 우리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면 아버지가 반쯤 묻는 어조로 말했다. 여동생은 흐느끼면서도 손을 세차게 흔들며 그럴 리 없다는 뜻을 비쳤다. 저게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여동생의 확신을 받아들였다. 어떤 합의라도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내보내야 해요.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빠. 저게 그레고르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믿어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하지만 저게 어떻게 그레고르일 수가 있어요. 만약 저게 그레고르 오빠였다면 인간이 저런 짐승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진작 깨닫고 제 발로 나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오빠는 없어도 우리는 오빠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 짐승은 우리를 괴롭히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급기야 집 전체를 차지하고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어요. 저것 좀 보세요, 아빠. 그녀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또 시작이야. 그레고르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여동생은 어머니 곁을 떠나 의자에서 몸을 떼어냈다. 마치 그레고르 근처에 있느니 차라리 어머니를 희생시키겠다는 듯이. 그녀는 아버지 뒤로 숨었다. 아버지도 그녀의 행동에 놀라 일어나서 여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누구도, 특히 여동생을 겁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단지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몸 상태가 나빠서 머리를 들어 바닥에 몇 번이나 찌으며 힘들게 몸을 돌려야 했기에 그 모습이 흉측해 보이긴 했을 것이다. 그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선의가 받아들여진 것 같았다. 공포는 순간이었고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침묵 속에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리를 쭉 뻗고 모은 채 의자에 누워 지쳐서 눈을 거의 감고 있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여동생은 아버지의 목에 손을 얹고 있었다. 이제 몸을 돌려도 되겠지. 그레고르는 생각하며 다시 몸을 움직였다. 힘이 들어 헐떡거리지 않을 수 없었고 틈틈이 쉬어야 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에게 맡겨져 있었다. 회전을 마친 그는 곧장 방을 향해 기어갔다. 방까지의 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멀게 느껴졌다. 아까는 이 약한 몸으로 어떻게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빨리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오직 빨리 기어가는 데만 집중하느라 그는 가족들이 한마디 말도 비명도 지르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문턱에 다다라서야 그는 고개를 돌렸다. 목이 뻣뻣해져서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지만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볼 수 있었다. 여동생만이 일어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깊이 잠든 어머니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급하게 닫히고 빗장이 질러지고 잠겼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그레고르는 너무 놀라 작은 다리들이 꺾일 뻔했다. 서두른 건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기다리다가 날렵하게 튀어나갔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었다. 그녀는 열쇠를 돌리며 부모님에게 드디어 하고 외쳤다. 이제 어쩐담. 그레고르는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곧 자신이 더 이상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놀랍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 가느다란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기분은 비교적 편안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고통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등 뒤에 박힌 썩은 사과와 하얀 먼지로 뒤덮인 염증 주위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감동과 사랑을 담아 가족들을 떠올렸다.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동생보다 그가 더 확고했다. 그는 시계탑 종이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공허하고 평화로운 사색에 잠겨 있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툭 떨어졌고 코에서 마지막 숨이 약하게 흘러나왔다. 이른 아침 청소부 할멈이 왔다. 그녀는 넘치는 힘과 급한 성격 탓에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쾅쾅 닫아대서 그녀가 오면 집안에서 단잠을 자기는 글렀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레고르를 잠깐 들여다보다가 처음에는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가 꼼짝 않고 누워있는 게 비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그럴 만큼 지능이 있다고 믿었다. 마침 긴 빗자루를 들고 있던 터라 문가에서 그레고르를 간지럽혀 보았다. 아무 반응이 없자 짜증이 난 그녀는 빗자루로 그레고르를 쿡 찔렀고 저항 없이 밀려나자 그제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상황을 파악한 할멈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휘파람을 불었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않고 침실 문을 벌컥 열고 어둠 속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와서 좀 보세요. 저게 되졌어요. 저기 누워서
아주 뻗어버렸다고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할멈의 말뜻을 파악하기도 전에 놀란 가슴부터 진정시켜야 했다. 곧 잠자 씨는 어깨에 이불을 걸치고 잠자 부인은 잠옷 차림으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문도 열렸다. 하숙인들이 온 뒤로 그레테는 거실에서 잤다. 그녀는 한숨도 못 잔 듯 옷을 다 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 그것을 증명했다. 죽었니? 잠자 부인이 청소부에게 물었다. 직접 확인해 볼 수도 확인 없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 것 같네요. 청소부는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옆으로 쑥 밀어 보이며 말했다. 잠자 부인은 빗자루를 막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그만두었다. 자, 잠자 씨가 말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군. 그는 성호를 그었고 세 여자도 따라했다. 시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레테가 말했다. 이것 좀 봐. 정말 말랐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음식이 들어갔다가 그대로 다시 나왔는걸. 사실 그레고르의 몸은 완전히 납작하고 말라 있었다. 작은 다리들이 몸을 지탱하고 있지 않고 시선을 분산시킬 다른 요소가 없어서 더욱 그렇게 보였다. 그레테, 우리 방으로 잠깐 오렴. 잠자 부인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레테는 시체를 돌아보며 부모님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청소부는 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신선한 공기에는 따스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벌써 3월 말이었다. 하숙인 3명이 방에서 나와 자신들의 아침 식사가 잊힌 것에 놀라며 두리번거렸다. 아침 식사는 어디 있죠? 가운데 하숙인이 퉁명스럽게 청소부에게 물었다. 청소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니 그들을 그레고르의 방으로 불렀다. 그들은 낡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이미 꽤 밝아진 방 안에서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싸고 섰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잠자 씨가 한 팔에 아내를, 다른 팔에 딸을 끼고 나타났다. 다들 울어서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그레테는 가끔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잠자 씨가 두 여자를 놓지 않은 채 문을 활짝 열고 말했다. 무슨 뜻입니까? 가운데 하숙인이 당황하여 얼버무리며 웃었다. 다른 두 사람은 뒤짐을 지고 손을 비비고 있었다. 큰 싸움이 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말 그대로요. 잠자 씨는 대답하며 두 여자와 함께 하숙인에게 똑바로 다가갔다. 하숙인은 잠시 꼼짝 않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에서 상황을 다시 정리하는 것 같았다. 좋소, 그럼 나가리다. 그는 갑자기 겸손해져서 이 결정에 대해 다시 허락을 구하는 듯 잠자 씨를 올려다보았다. 잠자 씨는 눈을 부릅뜬 차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러자 하숙이는 긴 보폭으로 성큼성큼 현관으로 나갔다. 두 친구는 이미 잠자 씨가 자신들보다 먼저 현관으로 나와 우두머리와의 재회를 방해할까봐 걱정되는 듯 허둥지둥 뒤따라갔다. 현관에서 세 사람은 옷걸이에서 모자를 짚고 지팡이를 챙긴 뒤 말없이 절을 하고 아파트를 나갔다. 잠자 씨는 전혀 근거 없는 불신감에 두 여자와 함께 층계참까지 나가 난간에 기대어 새 하숙인이 긴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층마다 계단이 꺾이는 곳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잠자 가족의 관심도 멀어졌다. 머리에 쟁반을 인 정육점 배달원이 그들을 스쳐 지나 당당하게 계단을 올라오자 잠자 씨와 여자들은 난간을 떠나 안도하며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들은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며 산책이나 하기로 했다. 그들은 쉴 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 세 통의 사과 편지를 썼다. 잠자 씨는 지배인에게, 부인은 의뢰인에게, 그레테는 사장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 청소부 할멈이 들어와 오전 일과를 마쳤으니 가보겠다고 했다. 세 사람은 고개도 들지 않고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할멈이 나가지 않고 머뭇거려 그들은 짜증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왜 그러죠? 잠자 씨가 물었다. 청소부는 문가에 서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엄청난 행운이라도 보고할 게 있는데 물어봐 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모자에 달린
작은 타조 깃털이 잠자씨는 그녀가 일하는 내내 그 깃털이 거슬렸었다 사방으로 가볍게 흔들렸다. 대체 원하는 게 뭐요? 평소 할멈이 존중하던 잠자 부인이 물었다. 아, 그게 청소부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웃었다. 저 옆방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요. 다 처리했으니까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다시 편지로 고개를 숙였다. 잠자 씨는 청소부가 자세히 설명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손을 뻗어 단호하게 막았다.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녀는 몹시 바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비친 목소리로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외치고 문을 쾅 닫으며 맹렬하게 나갔다. 오늘 저녁에 해고해야겠군. 잠자 씨가 말했지만 아내와 딸에게서 대답은 없었다. 청소부가 그들이 겨우 찾은 평온을 다시 깨트린 것 같았다. 두 여자는 창가로 가서 서로 껴안고 서 있었다. 잠자 씨는 의자를 돌려 그들을 잠시 조용히 지켜보다가 소리쳤다. 자, 이리들 와 지나간 일은 이제 그만 잊자고. 그리고 나도 좀 챙겨줘. 여자들은 즉시 그 말에 따랐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달려와 그를 어루만지고 서둘러 편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함께 집을 나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그들이 전세 낸 듯 차지한 전차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쏟아졌다. 좌석에 편안히 기대어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세히 따져보니 전망이 꽤 괜찮았다. 그동안 서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 다 꽤 괜찮고 장래성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가장 큰 개선은 이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레고르가 골랐던 지금의 아파트보다 더 작고 저렴하지만 위치가 좋고 살기 편한 곳을 구하기로 했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잠자 부부의 눈에 온갖 고생으로 뺨이 창백해지긴 했지만 어느새 아름답고 풍만한 숙녀로 피어난 딸의 모습이 들어왔다. 부부는 말이 없었지만 눈빛으로 교감하며 이제 딸에게 착실한 신랑감을 찾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차 여행이 끝날 무렵 딸이 먼저 일어나 젊은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은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을 확인해 주는 듯했다.